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아룬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결국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죠. 늘 쓰는 말을 바꾸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솔깃합니다. 저는 글을 쓰고 이렇게 말로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해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던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의 힘을 나타내는 속담들도 참 많지요. 그럼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일방적으로 내뱉던 말을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화로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항상 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혼자 말을 하고 있지만 제 말을 들어주시는 보이스 플러스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 말이 의미를 갖고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대화가 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어도 말은 되지만 그게 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말이 아니라 대화가 중요하지요. 오늘은 나 중심의 시대에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그런 책들을 골라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 주제로 읽은 책이 꽤 여럿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4권 골라봤어요. 은유 작가님 신간이죠. 올해 나온 책 다가오는 말들 골랐고요. 혐오 표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홍성수 법학자님의 책인데요.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제목의 책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요. 이 2권은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인 로젠버그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비폭력 대화는 꽤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 조금 더 에피소드 중심으로 상처 주지 않는 대화라는 이 책이 나와서 이 책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허은실 시인이 쓰신 그날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서, 말과 그 표현, 그리고 그 표현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책들을 한번 살펴봤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단어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른 책이에요. 이제부터 이 책들 소개해 볼게요. 다가오는 말들, 은유 지음, 어크로스. 은유 작가님의 책 제가 다가오는 말들을 골랐는데요.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는 이 전작이랑 이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에 출간된 다가오는 말들. 제가 아마 올 연말에 올해의 책을 꼽는다면 꼭 들어갈 책이기도 하고요. 사실 은유 작가님의 경우는 특집을 준비해 보고 싶은데 제 깜냥이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은유 작가님은 정말 삶에 맞닿은 그런 글을 쓰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가진 편견이 깨지고 내 삶이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책에 대한 평을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은유 작가님은 채를 가지고 계시다고, 거칠고 상처 주는 말들을 걸러내서 정말 이해의 말들, 공감의 말들만 남겨둔다고 그런 평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말들은 은유 작가님의 표현대로 아름답거나 아릿하거나 또 날카롭거나 뭉근한 말들이기도 하고요. 또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처럼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가을 고등어처럼 반짝반짝해야, 이런 싱그러운 은유의 말들이기도 하고요. 또 글쓰기를 하면 고통이 사라지나요? 라고 묻는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은유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삶에서 우연히 다가온 말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말로 다시 태어나면서 그 모습에서 마음을 위로받아요.
그런 공감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합니다. 이 책 중에서 김희경의 이상한 정상 가족을 읽고 쓰신 글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불쌍한 아이 만드는 이상한 어른들. 인터넷 광고 페이지에서 아기 사진을 보았다. 통통하게 오른 볼살과 한 줌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가 누워서 천장을 보는 옆모습이었다. 작은 생명의 연약함, 무구함, 천진함이 몽글몽글 만져졌다. 자세히 보니 어느 사회복지단체의 홍보성 페이지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본다는 그곳은 이웃의 관심을 당부했고, 게시물 아래에는 후원했다, 우리 아이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 도와주겠다, 천사 같은 아기야 힘내라 같은 댓글이 달렸다. 때는 연말, 날이 춥다. 원래 아기 사진은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힘이 있는 데다 순탄치 못한 서사까지 더해지니 나 역시 그 페이지를 휙 나가지 못하고 어정거렸다. 눈꼬리에 물기가 맺혔다. 부모 없이 자라는 게 가여워서가 아니라 부모 없이 자랐다는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할 아기가 애처로워서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게 부모인가 돌봄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오직 부모에게만 돌봄이 전가되어 있고 그것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비극을 초래하는 것 같다.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아이가 비밀이라는 글을 썼다. 너무 비밀이라 선생님만 봐야 한다며 글쓰기 수업이 끝나고 나에게 가져왔다. 자기는 아빠 엄마가 없는데 그걸 친구들한테 말하지 못했고 제일 친한 친구에게만 말했다고. 자기는 친구 집에 놀러 가지만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가 없는데 여기도 집이긴 하지만 친구를 데려오면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진실한 글들이 그러하듯 읽으면서 아이의 불안과 감정에 전염되어 버렸다. 아이의 비밀스러운 고민은 그때부터 나의 고민이 되었다. 15살 아이의 비밀은 왜 비밀이어야 할까? 만약 우리 사회가 정상 가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사회라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제대로 큰다는 이상한 믿음 체계만 없다면, 저 정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 낱낱이 드러난다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타인의 개별적 상황을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분위기라면 아이는 비밀을 굳이 비밀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두서없는 물음과 한탄으로 꽉 막힌 속을 뚫어주는, 같이 한숨 쉬면서도 정확한 분노와 고민의 지점을 알려주는 미더운 한 권의 책을 만났다. 김희경이 쓴 이상한 정상가족이다. 우리 사회가 유독 정상가족에 집착하는 이유가 나온다. 가족은 북의 혈연 중심의 유교적 가족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를 거치며 줄곧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울타리였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개인이 기댈 유일한 언덕은 사적 안전망인 가족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가족 내부의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삭막하다. 각각 밥하고 돈 벌고 공부하는 도구적 존재로서 서로를 구실 삼아 정상가족의 그럴싸한 외양을 유지한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 드는 부모라는 권력은 체벌이나 학대 같은 친밀한 폭력을 은밀히 혹은 대놓고 행사한다. 아동인권단체에서 6년간 활동하며 아이들의 순환사를 지켜본 저자는 묻는다.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저 물음에 대해 난 고개를 반쯤 젓게 된다. 수년간 글쓰기 수업에서 어른들의 성장기를 접하면서 한 사람의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은 어김없이 가족이라는 뿌리에 닿아 있음을 보았다. 유년 시절부터 노동에 지친 아버지는 술 마시고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었기에 이제 아버지가 죽어도 눈물이 날 것 같지 않다고 자식은 말한다.
일 나간 엄마 아빠를 대신해 초등학교 때부터 가족의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두 동생을 돌봐야 했던 어린 장녀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싸움에 휘말렸으나 자식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매질을 한 엄마에 대한 30년 묵은 원망을 털어놓는다. 가족의 울타리는 핵가족 사회에선 억압과 공포의 밀실이 되기도 한다. 학창시절 최고 성적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는 너에게 들어간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느냐, 1등을 못하면 강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며 과중한 학습 노동을 수행했고 끝내 정신의 질병을 얻었다. 물론 가족의 헌신과 지지로 좌절을 감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통이 더 깊고 크다. 저자의 말대로 문제는 가족의 형태가 아니다. 예컨대 친부모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부모와 산다고 다 행복하지 않듯이 부모가 없다고 꼭 불행하지 않다. 복지시설에서 사는 15살 아이의 비밀이 아픈 것이지 그 아이의 삶 자체가 슬픈 것은 아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고 아이돌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떠들고 치마 기장 줄이기에 연연하며 핸드폰 카톡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은 또래 아이와 다르지 않다. 부모의 부재를 무조건 동정하거나 차별하는 시선만 아니라면 아이가 기죽을 일도 거짓으로 둘러댈 일도 없다. 한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타인의 돌봄이다. 그 타인이 꼭 부모일 필요는 없다. 부모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인간은 나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다. 자식을 낳는다고 남을 돌볼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상태가 자동으로 세팅되지는 않으며 세팅되었다고 한들 영원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아이는 무조건 친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혈연을 강조하고 모성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신체적 온전함과 존엄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척척 내는 어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부모님 뭐 하시냐 다짜고짜 묻지 않는 어른이 많아져야 하고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 이 세상에 불쌍한 아이는 없다. 부모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불쌍한 아이를 만들어내는 집요한 어른들이 있고 정상 가족이라는 틀로 자율적 존재를 가두거나 배제하는 닫힌 사회가 있을 뿐이다. 상처 주지 않는 대화. 마셜 로젠버그, 가브리엘레 자일스 지음, 강영옥 옮김, 파우제.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이자 심리학자인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우리가 폭력이라고 느끼는 것에 언어와 소통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정말 인간관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우리가 잘못 배워온 언어 습관 때문에 대화에서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와 혹은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게끔 도와줘요. 이 로젠버그 박사님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서는 비폭력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대화의 예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워크북 같은 느낌이 강한데요.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잘 읽었거든요. 근데 상처 주지 않는 대화는 조금 더 에세이에 가까운 책이에요. 마음을 구체적으로 묻고 표현하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다정한 관계에서 필요한 말들, 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글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출발점은 결국 타인의 생각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연민하는 데서 출발하지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인간 본연의 공감 능력을 조금 더 키우고 또 잘못된 언어 습관을 돌아보면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의 감정은 온전히 내 것이다. 비폭력 대화는 두 개의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살아있는가? 둘째, 무엇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하고 상대방이 말한 정보에 얼마나 공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무엇이 상대방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 능력에 도움을 주는 비폭력 대화의 4가지 요소로는 관찰, 감정, 욕구, 부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관찰은 말 그대로 평가는 하지 말고 관찰만 한다입니다. 여기서 관찰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뜻합니다. 비폭력 대화의 첫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되 그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능의 최고 단계는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판단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능력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판단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생각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권력 남용 중 가장 흔한 형태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너에게 실망했어. 너 때문에 진짜 폭발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폭력적인 대화의 핵심은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다른 사람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내가 반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쉽게 말해 어떤 말에 대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기분이 상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적인 감정이나 반응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분이 상했을 때는 되도록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 어린 태도로 질문의 대상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대상에 대해 관찰된 바에 대해서만 말하되 비판을 삼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 안의 감정을 타인이 아닌 온전히 나의 것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지음, 어크로스. 말이 칼이 되는 순간들,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머리를 띵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혐오 표현이라는 거는 진짜 인터넷에서만 보던 내 삶과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외면하고 싶었던 말들, 굳이 내 일이 아니어서 별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사실상 내 문제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홍성수 교수님은 이 책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곳에서 생겨난다고 말해요. 이미 혐오가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혐오 표현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혐오 표현들이 차별과 혐오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이 다 소중한 책들인데요.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충 알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혐오에 대한 문제라던가 소수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혐오 표현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만큼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거든요. 무심하게 생각했던 한마디 말이 언젠가는 나를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엇이 혐오 표현인가? 사전적 의미로 혐오는 매우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혐오는 혐오시설, 혐오식품처럼 시설이나 음식을 수식하는 말로 주로 쓰여왔다.
혐오 표현은 hate speech를 번역한 말인데 영어에서 hate도 극도의 싫음, 역겨움, 적대감을 뜻한다. hate나 혐오 모두 상당히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혐오 표현에서의 혐오는 이러한 일상적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 혐오는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파란 옷을 입은 친구를 보고 난 파란 옷이 싫어 라고 하면 어떨까? 예의에 어긋난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야 너나 잘 입고 다녀 라고 쏘아붙이면 된다. 그런데 차도르를 쓴 친구를 보고 난 차도르가 싫어 라고 말하면 어떨까? 차도르는 무슬림 여성의 복장이다. 무슬림이 소수자로서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도르가 싫다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 없다. 감정적으로 또는 이유 없이 차도르가 싫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이 발화되는 순간 무슬림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혐오 표현의 수위는 다양하다. 일본의 반한 시위대가 한국인 밀집 지역에서 착한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여라.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라고 외친 것을 두고 혐오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더 낮은 수위의 차별적 언사들도 있다. 한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여대생들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예쁜 옷이나 구경한다. 그래서 불행한 거다. 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도 여성 혐오로 간주된다. 설사 여학생들이 걱정되어 한 말이라고 해도 여전히 문제다. 이 말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여대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여성을 무시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보고 차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런 말들이 자꾸 발화될수록 그런 이미지가 더 강화되어 사실로 둔갑하고 이것이 다시 차별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낮은 수위의 혐오 표현이 죽여라, 몰아내자 같은 말 못지않게 해악이 있다면 역시 혐오 표현이라 불릴 수 있다. 헤이트 스피치에서 스피치는 언론, 발언, 연설, 의사표시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스피치는 말이나 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물에 의한 의사표시, 예컨대 나치 문양이라던가 복장, 예를 들어 KKK단이 하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이는 것이라던가 십자가를 소각하는 등의 퍼포먼스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스피치는 표현이라고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편견이나 혐오가 마음속에 담겨 있을 때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혐오가 밖으로 드러날 때 문제가 된다. 혐오를 드러내는 방식은 다양하다.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고 상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출판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할 수도 있다. 표현 방식도 다양하다.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부터 소수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거나 청중들에게 차별, 적대, 폭력을 정당화 또는 고취하고 선동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정리해보자면 혐오 표현이란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정도로 그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다. 편견과 차별의 마음이 표출되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모든 소수자 차별과 혐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베 게시판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비하, 멸시, 조롱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배제와 차별, 폭력까지 다양한 수위의 표현물들이 올라온다. 된장녀에 대한 신상털기,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한 분노, 약 먹여서 성폭행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수위의 차별, 혐오, 배제, 폭력이 하나의 맥락으로 뒤섞여 있을 것이다. 혐오 표현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려면 혐오와 같은 강한 뉘앙스의 말이 적격일 수 있다. 극심한 차별에 고통받는 소수자일수록 다양한 수위의 차별적 언사들을 혐오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과해 보일지 모르지만 차별받는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다수자의 입맛에 맞는 용어가 선택되어야 할까? 아니면 소수자의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용어가 선택되어야 할까? 따라서 혐오 표현이라는 과격한 용어의 사용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반차별 운동의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된장녀가 왜 혐오 표현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왜 된장녀도 혐오 표현일 수 있는지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운동이라는 것이다. 된장녀의 신상 털기와 데이트 폭력, 성폭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제기다. 다양한 수위의 차별, 적대, 배제, 폭력의 말들을 혐오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내어 이 문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여전히 일각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있다면 이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서. 허은실 지음. 위즈덤 하우스. 확실히 시인이 쓴 글을 읽으면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허은실 시인은 이 책에서 단어가 가진 고유한 울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 책에서 사랑이 언어를 발명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은 일부의 첫 단어로 스침이라는 단어를 골라요. 이 단어를 보고 이 책이 여러분께 스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 골라봤고요. 어떤 표현이 혐오 표현인지 아는 것만큼 어떤 단어가 정말 사랑스럽고 다정한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이 얼마나 찬란한 색을 가지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내뱉는 단어들이 얼마나 다정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침. 두 세계의 가장자리가 중심에서 가장 먼 곳이 서로 닿은 듯 닿을 듯. 오래된 레코드 가게로 오르는 계단. 여자는 내려오고 남자는 올라갑니다. 계단이 좁아 남자가 비켜섭니다. 두 사람의 왼쪽이 서로의 옆 얼굴이 스칩니다. 아마 그게 세 번째였죠. 그때 그들의 옷이 닿았던가요? 영화 접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 그렇게 두 사람이 스치는 몇 번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스침에 관해서라면 이 영화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홀로 저녁을 먹기 위해 국수를 사러 가는 리첸이 차우를 스쳐갈 때 카메라는 찰나를 잠시 영원 쪽으로 옮겨놓는 것 같았지요. 바로 화양연화 얘기입니다. 공기는 이와 이 사이를 스치며 음을 만들어냅니다. 단어 자체에 그런 치차름이 둘이나 들어있어서일까요? 스치다 라고 천천히 발음하면 바람이 보리밭이나 댄잎을 지나는 소리, 혹은 한밤에 연필이 종이를 가만가만 스치는 소리가 납니다. 스친다는 건 두 세계의 가장자리가 중심에서 가장 먼 곳이 서로 닿는 것, 아니 어쩌면 닿을 듯 말 듯 하는 그 상태가 스침의 본질이겠죠. 스치는 것들에서는 그래서 아슬한 안타까움과 관능이 동시에 느껴지고, 스쳐간 사랑은 그래서 더덥기도 하지만 더없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스침과 스밈, 인연은 그 사이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 그리고 대화에 대한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말이 누그러지면, 서로의 대화가 부드러워지면 서로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한결 더 살만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 나누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